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확실한 세상에 던져지고 성장하면서 수없이 많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한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대가 어떤 말을 할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의 전략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통제하려는 마음이다. 내가 계획하면 안전할 것 같고, 내가 관리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방향을 잡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통제 욕구는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아주 인간적인 반응이다. 문제는 이 마음이 점점 강해질 때 발생한다. 처음에는 준비하고 노력하는 정도였던 것이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상태로 변한다. 그때부터 삶은 점점 무거워진다.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면 불안해지고, 타인이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분노가 생기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하게 된다. 서울의 한 평범한 직장인 김현우를 떠올려 보자. 김현우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싶었고, 맡은 일은 항상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모든 상황을 미리 계산하려 했다. 회의에서 나올 질문, 상사의 반응, 동료의 역할 분담까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실수가 줄어들고 결과도 괜찮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동료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내면 괜히 불편해졌고, 일이 지연되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때 김현우를 괴롭힌 것은 일이 아니라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잘하면 실패는 없어야 한다. 이 생각 속에는 아주 강한 나라는 존재가 숨어 있다. 모든 것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중심으로서의 나이다. 불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결국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자라난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이고, 일이 안 되면 내가 못해서라는 생각은 겉보기에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을 나 하나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프로젝트 하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이 필요하다. 시장 상황, 회사의 방향, 팀원의 컨디션, 우연한 기회,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얽혀 있다. 이 모든 조건을 한 사람이 통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제를 놓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통제를 내려놓는 순간 불안이 밀려오기 때문이다. 내가 잡고 있던 줄을 놓으면 추락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열심히 붙잡고 더 강하게 조이려 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그렇고, 연인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신의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통제 욕구는 더욱 강해진다. 불교는 이 마음을 억지로 없애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아주 부드럽게 질문을 던진다.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생각은 사실인가? 이 질문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오히려 숨을 고르게 만들어준다. 통제 욕구를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 이면을 바라보게 한다. 김영우와 어느 날 명상을 접하면서 처음으로 이 질문을 마주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통제하려는 생각은 계속 바뀌고 있었다. 어떤 날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고, 어떤 날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고, 또 어떤 날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붙잡고 있다고 믿었던 통제 욕구조차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김현우의 삶을 즉시 바꾸지는 않았다. 여전히 그는 계획을 세웠고 결과를 신경 썼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작은 틈이 생겼다.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 틈은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숨은 조금씩 깊어졌고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통제하려 한다. 불안하기 때문에 붙잡는다. 불교는 이 약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따뜻하게 바라본다. 그래서 불교적 가르침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에 가깝다. 내려놓아라가 아니라 한번 바라보라는 초대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붙잡음이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초대이다. 이렇게 통제 욕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
아직 무아나 연기라는 말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지금은 그저 통제하려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것이 나를 얼마나 긴장시키는지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해는 언제나 경험 뒤에 온다. 그리고 이 경험은 이미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점점 강해질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고통의 문턱을 넘게 된다. 처음에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집착으로 변하고, 그 집착은 삶 전반에 미묘한 긴장을 만들어낸다. 마음이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계산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혹시라도 어긋나지 않을지 끊임없이 점검한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외부 상황 그 자체에서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이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인다. 이 조건이 깨지는 순간 마음은 저항하고 괴로워한다.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박선영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박선영은 팀을 잘 이끌고 싶었다. 실적도 중요했고 팀원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겼다. 보고서의 문장 하나, 회의에서 나올 표현 하나까지도 직접 확인했다. 처음에는 팀원들도 그의 꼼꼼함에 의지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팀 안에는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쌓이기 시작했다. 팀원들은 자율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박선영의 기준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고, 박선영은 점점 더 많은 일을 혼자 떠안게 되었다. 박선영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놓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일이 망가질 것이다. 이 생각은 그를 부지런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었다. 퇴근 후에도 메시지를 확인했고 휴일에도 머릿속에서는 업무가 떠나지 않았다.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회사에 묶여 있었다. 이때 박선영을 괴롭힌 것은 팀원도 아니고 업무량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모든 흐름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을 옥죄고 있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나라는 존재가 과도하게 커진 상태이다. 나 하나가 중심이 되어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착각이 만들어낸 긴장이다. 통제 욕구가 강해질수록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상대가 내 기대에 맞춰주지 않을 때 실망이 생기고, 실망은 곧 서운함이나 분노로 바뀐다.
사실 상대는 자신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통제하려는 마음은 그런 맥락을 보지 못하게 한다. 오직 내 기준, 내 계획, 내 기대만이 옳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부부 관계에서도 이 마음은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정우진과 한지연은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조언을 자주 했다. 처음에는 조언이었지만 점점 지적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를 바꾸려는 시도가 되었다. 정우진은 아내가 자신의 방식대로 생각해 주기를 바랐고 한지연은 남편이 자신의 기대에 맞춰 움직이기를 원했다. 두 사람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하고 있었다. 이 관계에서 갈등을 키운 것은 의견 차이 자체가 아니었다. 의견 차이를 허용하지 못하는 마음, 다름을 불안으로 느끼는 마음이 문제였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다름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설득하려 하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단념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이라고 부른다. 집착은 어떤 대상을 붙잡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생각을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에 굳어질 때 고통이 생긴다. 현실은 늘 변화하고 조건은 끊임없이 바뀌는데 생각만 고정되어 있으면 그 간극에서 괴로움이 발생한다. 통제 욕구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고통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상황을 분석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비난한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 이 생각은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을 단순화시키는 방식이다. 수많은 조건을 무시하고 모든 원인을 나에게만 돌리는 것이다. 이 역시 자아를 과도하게 중심에 놓는 사고방식이다. 자영업을 하는 이준혁은 매출이 떨어질 때마다 밤잠을 설쳤다. 그는 하루하루 매출표를 보며 마음이 오르내렸다. 날씨, 유행, 손님의 취향, 주변 상권의 변화 같은 요소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붙였다. 내가 메뉴를 잘못 정해서다. 내가 홍보를 못해서다. 이런 생각은 그를 더 노력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아무리 애써도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교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다. 고통은 통제 실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질 때 생긴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조건이 달라졌을 뿐이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면 예상과 다른 결과는 곧 실패와 좌절로 느껴진다. 이 통찰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현실에 더 가까이 데려온다.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되 결과는 조건의 흐름에 맡기는 태도는 삶을 가볍게 한다. 이 가벼움은 무관심이나 체념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오는 여유이다. 박선영은 어느 날 팀원 한 명이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 것을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수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았다. 결과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전혀 실패도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일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그의 마음에서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게 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고통의 구조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나를 조이고, 어떻게 관계와 삶을 무겁게 만드는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억지로 놓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알아차림은 이미 통제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제 욕구와 고통의 관계를 천천히 바라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 통제를 붙잡고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끈다. 사람이 통제하려는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모든 것을 붙잡고 조정하려는 이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철학적인 사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이 버거워질 때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무아는 말은 내가 없다는 뜻으로 오해되기 쉽다.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무아는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고정된 나, 변하지 않는 중심으로서의 나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평소에 믿고 있는 나는 사실 수많은 조건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흐름에 가깝다. 우리는 보통 나를 하나의 단단한 존재로 느낀다. 성격이 있고, 생각이 있고, 취향이 있고, 과거의 기억이 이어져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 나는 모든 상황의 주체가 되고 통제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믿음은 아주 쉽게 흔들린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나와 밤에 지쳐있는 나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의 나와 비난을 들었을 때의 나는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다르다. 배가 고플 때의 판단과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의 판단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그렇다면 이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고정된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최지호는 학생들 앞에서는 자신감 있는 교수로 보였다. 강의실에서는 말도 잘하고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연구 실적 평가 기간이 다가오면 그의 마음은 전혀 달라졌다. 성과에 대한 불안이 올라오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며 다른 동료들과 끊임없이 비교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 앞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이의 웃음 하나에 마음이 풀어지고 낮에 있었던 걱정이 잠시 사라졌다. 최지호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 강의실의 나, 평가 앞에 나, 아이 앞에 나는 모두 나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이 질문은 그를 무아의 이해로 이끌었다. 나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드러나는 반응의 집합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온이라고 설명한다. 몸의 감각, 느낌, 인식, 생각, 의식이 잠시 모여 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설명이다. 이 요소들은 계속 변한다. 몸의 상태가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하는 흐름을 하나의 고정된 나로 착각한다. 이 착각이 바로 통제 욕구의 근원이 된다. 내가 단단한 중심이라고 믿을수록 세상은 내 중심을 기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느낀다. 그래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관계가 어긋나면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통제하려는 힘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진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윤서연은 일의 흐름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지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일이 많을 때는 자신감이 넘쳤고, 일이 줄어들면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수입의 변화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바뀌는 자신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어느 날 그는 명상 수업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이 곧 당신은 아니다. 이 말은 윤서연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일이 없을 때 떠오르는 불안한 생각은 조건이 만든 반응일 뿐, 그것이 곧 나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수입이 줄어들면 불안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불안이 나의 본질을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이해가 생겼다. 무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볍게 보는 것이다. 나를 가볍게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는 태도이다. 이 태도는 오히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여유를 만들어 준다.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 이게 맞고 저건 틀리며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준이 분명하다. 하지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준 역시 조건의 산물이다. 지금까지의 경험, 교육, 주변 환경이 만들어낸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 다른 조건 속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타인의 선택이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상대가 나와 다른 판단을 내린다고 해서 내가 부정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조건 속에서 다른 반응이 나왔을 뿐이다. 이 이해는 관계에서 통제를 내려놓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아온 김미정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공허함을 느꼈다. 아이를 돌보는 역할이 줄어들자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을 어머니라는 역할로 강하게 동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할이 변하자 나라는 존재도 흔들린 것이다. 상담과 공부를 통해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라는 역할은 나의 한 모습일 뿐, 나 전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김미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더 이상 아이의 선택을 자신의 존재와 동일시하지 않게 되었고, 아이를 통제하려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아이는 아이의 조건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고, 나는 나의 조건 속에서 또 다른 흐름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해가 생긴 것이다. 무아는 삶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삶을 더 살아있게 만든다.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불안한 나도 조건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고, 지금의 집착도 알아차림 속에서 서서히 풀릴 수 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단단한 나를 지키려는 본능에서 나온다. 하지만 그 나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면 지킬 대상도 그만큼 가벼워진다.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쉴 수 있다. 모든 것을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 나를 중심에 두지 않아도 삶은 흘러간다는 감각이 조용히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 이해는 이론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일상에서 반복해서 경험되고 확인될 때 비로소 몸에 스며든다. 생각과 감정이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그 흐름 속에서도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할 때 무아는 점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가 된다. 이 지혜는 다음 단계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끈다. 나만이 중심이 아니라면 이 세계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무아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시선은 나라는 존재를 넘어 바깥으로 향한다. 내가 고정된 중심이 아니라면 이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하는 물음이 떠오른다. 불교는 이 질문에 연기라는 가르침으로 답한다. 연기는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뜻이다.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일도 하나의 이유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연기를 이해하기 위해 거창한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지는 않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이미 연기의 흐름 속에 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수많은 조건이 맞물려 하루가 만들어진다. 전날의 수면 상태, 날씨, 몸의 컨디션, 만나는 사람, 들은 말 한마디가 모두 그날의 기분과 선택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흔히 이 복잡한 조건의 그물망을 보지 못하고 결과만을 보고 판단한다.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이도연은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곤 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꼈고, 실패하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는 결과와 나를 곧바로 연결지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과거의 프로젝트를 다시 떠올려 보았다.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어떤 프로젝트는 잘 되었고 어떤 프로젝트는 그렇지 않았다. 시장의 타이밍, 상사의 결정, 팀 구성, 예산 상황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연기의 감각을 열어주었다. 결과는 나 하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만나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실패 역시 나 하나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이 이해는 그를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할 수 있는 역할과 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여전히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에 자신을 전부 걸지는 않게 되었다.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통제 욕구는 아주 자연스러운 오해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원인과 조건의 일부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한다. 내가 노력했으니 결과도 내 몫이라고 믿고, 내가 계획했으니 모든 변수가 통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인식보다 훨씬 넓다.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도 이 오해는 자주 나타난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정수연은 아이의 성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좋은 대학에 가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의 공부 시간, 친구 관계, 생활 습관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려 했다. 아이가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불안했고, 그 불안은 잔소리와 통제로 이어졌다.
하지만 아이의 성적에는 수많은 조건이 얽혀 있었다. 아이의 성향, 그 시기의 정서 상태, 학교 분위기, 교사의 방식, 또래 관계까지 모두 영향을 미쳤다. 정수연은 어느 순간 자신의 통제가 오히려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그는 연기의 관점을 접하게 되었다. 아이의 삶은 아이를 둘러싼 조건들의 흐름 속에 있다는 이해였다. 이 이해는 정수연의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결과만을 기준으로 아이를 평가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아이가 어떤 조건 속에 있는지를 보려고 노력했다. 공부가 잘 되지 않는 시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살폈고, 감정이 불안정할 때는 성적보다 마음을 먼저 돌보았다. 통제를 내려놓자 관계는 오히려 더 안정되었다. 연기는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다. 흔히 연기를 오해하여 어차피 다 조건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는 책임을 포기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라는 초대이다. 말 한마디, 선택 하나, 태도 하나가 또 다른 조건이 되어 미래에 영향을 준다. 자영업을 하는 김성호는 장사가 잘 되지 않을 때마다 자책하거나 세상을 원망했다. 날씨가 나빠서, 경기가 안 좋아서, 주변에 경쟁 가게가 생겨서라는 이유를 떠올리며 마음이 오락가락했다. 연기의 관점에서 그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동시에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조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가게 분위기, 손님을 대하는 태도, 메뉴의 질 같은 요소들은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이 시선의 변화는 김성훈을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들었다. 통제하려는 마음 대신 흐름을 읽는 마음이 생겼다. 모든 조건을 지배하려 하기보다 지금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 태도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었다.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것은 조건의 변화일 뿐,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건이 아니게 되었다. 연기를 이해하면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갈등이 풀린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그 사람의 본질로 단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 순간의 말과 행동 역시 수많은 조건 속에서 나온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피곤함, 스트레스, 과거의 경험, 현재의 상황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이 이해는 분노가 올라오는 속도를 늦춘다. 직장 동료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오지호는 상대의 차가운 태도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상대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업무 부담이 컸고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 태도는 오지훈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놓인 조건의 표현이었다. 이 깨달음 이후 오지훈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굳이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괴로움은 줄어들었다. 연기는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준다. 하나의 사건을 단선적으로 보지 않고 그 배경과 흐름을 함께 보게 만든다. 이 시야가 넓어질수록 통제 욕구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통제란 단순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현실을 하나의 의지로 정리하려는 시도에서 통제 욕구는 자라난다. 연기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흐름이다. 흐름 속에서는 잠시 손을 놓아도 괜찮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흐름을 읽으며 흐름 속에서 역할을 다하면 된다. 이 태도는 삶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삶과 더 깊이 연결되게 한다. 내가 흐름의 일부임을 느낄 때 세상은 적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장이 된다. 이렇게 연기의 이해는 무아의 통찰을 삶 전체로 확장시킨다. 나라는 중심이 사라진 자리에 조건과 관계의 그물망이 드러난다. 그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 붙잡지 않아도 삶은 이어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억지로 지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이 생긴다. 이 감각은 점점 일상에 스며든다. 계획이 틀어져도 숨을 한 번 고를 수 있고, 관계가 어긋나도 바로 자신이나 상대를 단정하지 않게 된다. 연기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유연하게 만든다. 이 유연함 속에서 통제의 긴장은 풀리고 삶은 조금 더 부드러운 얼굴을 드러낸다. 연기의 원리가 머리로 조금 이해되기 시작하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마주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념을 더 쌓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조건들이 어떻게 얽히고 풀리는지를 보는 일이다. 현실의 이야기는 연기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실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서울 외곽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민수는 성실함으로 주변의 신뢰를 얻어온 사람이었다. 그는 늘 스스로를 통제하는 데 익숙했다. 시간 관리, 감정 관리, 인간관계까지 계획 안에 두고 움직였다. 특히 업무에서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 넣었다. 일정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마음이 급해졌고, 누군가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움직이면 불안과 짜증이 동시에 올라왔다. 김민수의 이런 태도는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왔다. 상사는 그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겼고, 동료들도 그의 책임감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점점 쌓여가는 피로가 있었다. 그는 늘 긴장한 상태였고, 잘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일이 잘 풀리면 다음 단계가 걱정되었고, 작은 변수에도 온 신경이 쏠렸다. 통제는 그에게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힘을 빼앗아 갔다. 어느 해 그는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오랜 시간 준비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자료를 반복해서 점검했고, 회의 전날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시장 상황이 급변했고, 본사에서 갑작스럽게 방향을 수정했다. 김민수가 아무리 준비한 계획도 그 변화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 프로젝트는 축소되었고 기대했던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김민수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다. 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도 올라왔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왜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김민수를 연기의 자리로 이끌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조건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기 시작했다. 시장의 변화, 회사의 정책, 상위 결정권자의 판단, 팀원들의 상황, 그 시기의 사회적 분위기까지. 그제야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생각을 보게 되었다. 모든 결과는 나의 노력과 판단의 산물이어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 믿음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 김민수가 한 일은 분명 조건 중 하나였다. 중요한 조건이었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하나의 조건을 전체로 착각하며 자신을 옥죄고 있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지는 느낌이었다. 이후 김민수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여전히 일을 열심히 했다.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마음을 졸이며 통제하려는 힘은 조금 약해졌다. 대신 그는 과정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지금 이 조건에서 가장 정직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났다. 예전에는 동료의 실수를 자신의 부담으로 느끼며 바로 개입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보았다. 그 동료가 어떤 조건 속에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만들어낼 흐름이 무엇인지 지켜보았다. 모든 것을 즉시 바로잡으려 하지 않자 오히려 팀 안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생겼다. 동료들은 스스로 책임지고 판단하려 했고
김민수 역시 혼자 짊어지던 무게에서 조금씩 벗어났다. 영기의 이해는 김민수에게 실패를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을 주었다. 실패는 더 이상 나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사건이 아니었다. 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하나의 신호였고, 다음 선택을 위한 정보였다. 이 시선은 그를 냉정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에게 더 따뜻해지게 했다. 필요 이상의 자책이 줄어들자 다시 시도할 힘이 생겼다. 가정에서도 변화는 이어졌다. 김민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은근히 통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이 자신의 기대에 맞게 반응해 주기를 바랐고, 그 기대가 어긋나면 실망했다. 영기의 관점으로 돌아보니 가족의 말과 행동 역시 각자의 조건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피곤함, 스트레스,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 이해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듣는 태도를 바꾸었다. 영기는 이렇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한다. 조건을 본다는 것은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나의 노력과 선택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것이 전체 중 하나의 요소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인정은 삶을 훨씬 현실적으로 만든다. 김민수는 더 이상 모든 흐름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했다. 이 자리는 작지만 분명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자신을 묻지 않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일이 잘 되든 그렇지 않든 그는 여전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사람들과 웃을 수 있었다. 영기의 이해는 삶을 느슨하게 풀어놓는 힘이 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질 때 사람은 비로소 주변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조건을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 유연함은 통제의 반대편에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무기력이 아니라 지혜에 가깝다. 이렇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영기는 서서히 몸으로 이해된다. 이해는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태도로 드러난다. 급해지려는 순간 한 번 숨을 고를 수 있고, 결과 앞에서 자신을 몰아붙이던 마음이 잠시 멈춘다. 그 멈춤 속에서 삶은 조금 더 넓어지고 사람은 자신과 세상 사이의 거리를 새롭게 느끼게 된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오해부터 한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상태, 책임을 포기하는 태도, 혹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무기력함을 떠올린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그런 의미와 거리가 멀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분별의 결과이고,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선택이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가 바로 내려놓음의 핵심이다. 통제를 붙잡고 있을 때 사람은 늘 긴장 속에 산다.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긴장은 오래 지속될수록 삶의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대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미래를 조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려놓음은 이 긴장을 풀어주는 첫 번째 숨과 같다. 숨을 내쉬듯 붙잡고 있던 힘을 잠시 풀어보는 것이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이수지는 늘 결과에 예민했다. 캠페인의 성과 수치, 상사의 평가, 고객의 반응이 그의 하루 기분을 결정했다. 수치가 좋으면 안도했고, 기대에 못 미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항상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생각은 그를 성장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쉬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날 이수지는 선배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방향을 잡고 노를 젓는 것뿐이야. 물살까지 조종하려 하면 배가 먼저 부서져. 이 말은 그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는 처음으로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노를 젓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물살을 인정하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다. 이후 이수지는 일에 임하는 태도를 조금 바꾸었다. 준비는 이전과 다름없이 철저히 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스스로를 괴롭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다. 숫자가 기대와 다르게 나와도 즉각적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다. 대신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 결과를 만든 조건은 무엇인가? 내가 바꿀 수 있는 조건과 바꿀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그의 마음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바꿀 수 없는 조건 앞에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대신 바꿀 수 있는 조건에 에너지를 쓰게 되었다. 내려놓음은 이렇게 구체적인 선택으로 나타난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과 지혜의 차이라고 말한다. 집착은 결과에 나를 묶는 것이고, 지혜는 과정에 나를 두는 것이다. 과정에 머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태도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결과는 조건이 만든 흐름에 맡기되 현재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 구분이 분명해지면 삶의 리듬이 달라진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과가 곧 나라는 정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내려놓음은 자존감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조건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내려놓음은 특히 어려운 과제이다. 중학생 딸을 둔 강혜진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졌다. 좋은 성적, 안정적인 진로, 바른 성격을 모두 갖추길 바랐다. 그 바람은 곧 관리와 통제로 이어졌다. 아의 일정, 친구, 말투까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혜진의 마음도 편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는 아이가 자신의 기대를 짊어진 채 숨막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그때 그는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바꾸는 것임을 깨달았다. 혜진은 아이의 삶을 대신 설계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대신 아이가 어떤 조건 속에 있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듣는 데 집중했다.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선택했고, 결과보다 과정을 함께 보려고 했다. 이 변화는 아이를 즉각적으로 바꾸지는 않았지만 관계의 공기를 바꾸었다. 대화가 조금씩 늘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에서 상대를 독립된 조건의 집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를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존재로 보지 않을 때 관계는 숨을 쉰다. 이 숨 쉴 공간이 생길 때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일어난다.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을 가장 혹독하게 통제한다. 실수하면 용서하지 않고 뒤처지면 자책하며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운다. 이 통제는 발전을 위한 채찍처럼 보이지만 오래 지속되면 자기 혐오로 변한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정은호는 일정이 불규칙한 삶 속에서 늘 자신을 다그쳤다. 일이 없을 때는 불안했고, 일이 많을 때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그는 쉬는 시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내려놓음에 대해 배우면서 그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엄격한가? 은호는 자신에게 적용하던 기준이 통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살아야만 괜찮은 사람이라는 조건을 스스로에게 걸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조건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잘 쉬는 것도 일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불안이 올라와도 그것을 바로 제거하려 하지 않았다. 불안 역시 조건이 만든 반응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 내려놓음은 은호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다. 쓸데없는 자기 검열이 줄어들자 창의성이 살아났고 선택이 단순해졌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결과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정직한 작업을 하려고 했다. 통제를 내려놓는 진짜 의미는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과 싸우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싸우지 않겠다는 것은 수능이 아니라 협력이다. 조건과 맞서 싸우는 대신 조건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는 것이다. 이 태도는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해진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내려놓음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준다. 그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그 이후의 흐름은 조건의 몫이다. 이 단순한 기준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삶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다.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오랜 습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아차릴 때마다 조금씩 힘을 풀어줄 수는 있다. 결과를 붙잡고 있는 손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한번 고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이 작은 반복이 쌓일 때 내려놓음은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태도가 된다. 통제를 내려놓는 이야기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에서는 가장 늦게 받아들여지는 영역이 있다. 바로 가족, 그 중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이다. 사랑이 깊을수록 불안도 커지고, 불안이 커질수록 통제는 정당화되기 쉽다.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부모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이 함께 숨어 있다. 소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이지은은 전형적으로 성실한 어머니였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생활 습관을 잘 잡아주고 싶었고, 또래보다 뒤처지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아이의 하루 일과를 세심하게 관리했다. 몇 시에 일어나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쉬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정해져 있었다. 처음에는 아이도 큰 저항 없이 따랐다. 엄마의 말이 곧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질문에는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기도 했다. 이지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불안은 다시 통제로 이어졌다. 더 자주 확인하고, 더 많이 조언하고, 더 강하게 바로잡으려 했다. 아이의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이지은은 크게 흔들렸다. 그동안의 노력이 무너진 것 같았고, 자신이 실패한 부모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이를 붙잡고 물었다. 왜 이렇게 했니? 왜 노력하지 않았니? 그 질문 속에는 아이를 향한 걱정보다
자신의 두려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이지은은 아이의 방 앞에서 멈춰 서게 되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한숨 소리가 그의 발을 붙잡았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지키려고 한 것은 아이였을까? 아니면 나 자신의 불안이었을까? 이 질문은 그를 깊은 침묵으로 이끌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영기와 무아의 관점은 이 질문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아이 역시 하나의 독립된 조건의 흐름이라는 이해였다. 아이의 성격, 기질, 학교 환경, 친구 관계, 그 시기의 감정 상태까지 수많은 조건이 아이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지은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조건 중 일부에 참여하는 것뿐이었다. 모든 조건을 통제할 수는 없었다. 이 깨달음은 이지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서서히 통제와 사랑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사랑은 상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이해가 생겼다. 그는 먼저 말을 줄이기로 했다. 조언보다 질문을 선택했고, 답을 정해놓기보다 이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대화가 어색했고, 침묵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서로를 설득하려는 긴장이 사라진 자리였다. 아이도 조금씩 변했다. 엄마가 바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자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공부가 힘든 이유,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혼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하나둘 드러났다. 이지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는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삶에는 나름의 고민과 무게가 존재하고 있었다. 통제를 내려놓자 이지은 자신의 마음도 변했다. 아이의 성적표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오르내리지 않았고 아이의 선택을 곧바로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로 연결짓지 않게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이와 나를 구분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이는 아이의 조건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고, 나는 나의 조건 속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지은은 무아의 의미를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어머니라는 역할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어머니라는 역할에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했을 때 아이의 모든 선택은 곧 자신의 존재를 흔드는 사건이 되었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하나의 조건으로 보자 아이의 삶과 자신의 삶 사이에 건강한 거리가 생겼다. 이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했다.
통제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였다. 아이가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을 존중하겠다는 신뢰였다. 이 신뢰는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관계 속에서 전달되었다. 이지혜는 여전히 아이를 걱정한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이 불안은 어떤 조건에서 생겼는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 질문은 그를 다시 현재로 데려온다. 과도한 통제로 흘러가던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부모에게 가장 큰 수행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이를 놓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삶이 아이의 것임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 인정은 아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준다. 아이에게도 부모 자신에게도 자유를 준다. 이 자유 속에서 관계는 다시 숨을 쉰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던 관계에서 이해와 지지가 오가는 관계로 조금씩 이동한다. 이 변화는 극적이지 않다. 아주 느리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흐름은 분명하다. 통제가 줄어들수록 신뢰는 자라고 신뢰가 자랄수록 관계는 안정된다. 이지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많은 부모가 비슷한 마음의 길을 걷고 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완벽한 결말 때문이 아니라 내려놓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연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통제를 내려놓는 연습은 실패하지 않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다. 이 지혜는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이 시험받고 그만큼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통제의 문제가 가족을 넘어 관계 전반으로 확장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일상의 거의 모든 장면에서 같은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연인, 부부, 친구,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바꾸려 한다. 바꾸려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늘 같은 두려움이 있다. 이대로 두면 불안해질 것 같다는 감각이다. 그래서 말로 설득하고 행동으로 압박하고 침묵으로 거리를 조정하며 관계를 관리하려 든다. 연인 관계에서 통제는 특히 미묘한 얼굴로 나타난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이다. 서로를 아끼기 때문에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안전하길 바라며 그 바람은 어느새 기대와 조건으로 굳어진다. 이렇게 해야 사랑받는다는 신호, 이렇게 반응해야 괜찮다는 기준이 만들어진다. 기준이 생기는 순간 관계는 숨을 줄이기 시작한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준비하던 서준호와 박은영은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다. 준호는 계획을 중시했고 은영은 흐름을 중요하게 여겼다.
준호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은영이 불안했고, 은영은 늘 방향을 정해두려는 준호가 답답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를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자신의 방식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었다. 갈등의 순간마다 준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맞으니까 설득해야 한다. 은영은 이렇게 느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다. 이 둘의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서로의 선택을 독립된 조건의 결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두 사람의 선택은 각자의 조건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었다. 준호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이라고 배웠고, 은영은 변화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다. 이 조건의 차이를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순간, 통제가 시작된다. 두 사람이 관계 상담을 통해 처음 배운 것은 상대를 고치지 않는 연습이었다. 고치지 않는다는 말은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상대의 선택이 어떤 조건에서 나왔는지를 묻는 태도였다. 왜 그렇게 생각해라는 질문은 상대를 설명하게 만들고 이해의 공간을 열어주었다. 이해는 곧 동의가 아니었지만 통제를 내려놓는 출발점이 되었다. 관계에서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 사람이 앞으로도 내 기대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는 보장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 선언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상대를 붙잡지 않아도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부부 관계에서도 이 문제는 깊게 드러난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는 더 구체적이 되고, 기대가 어긋날 때 실망은 커진다. 가사 분담, 돈의 사용, 감정 표현 방식까지 모든 것이 기준이 된다. 기준이 많아질수록 통제는 촘촘해진다. 결혼 15년 차인 김태훈과 오수연은 대화가 줄어든 상태였다. 큰 싸움은 없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분명히 느껴졌다. 태호는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수연은 남편이 변하려 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서 원하는 모습이 분명했지만, 그 원하는 모습을 요구하는 방식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통제를 내려놓는 연습은 이들에게 먼저 듣는 태도를 가져왔다. 바로 반응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듣는 연습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답답함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 답답함을 넘어서자 새로운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상대의 말은 나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을 설명하는 시도였다는 사실이었다. 이 깨달음은 관계의 공기를 바꾸었다.
서로를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되자 대화는 덜 치열해졌다.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아졌고, 다름이 곧 위협이 아니라는 감각이 자리 잡았다. 통제를 내려놓자 관계는 느슨해졌지만, 그 느슨함 속에서 오히려 안정이 생겼다. 친구 관계에서도 통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연락 빈도, 반응 속도, 감정의 깊이까지 암묵적인 기준이 생긴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서운함이 쌓인다. 하지만 서운함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늘 같은 질문이 있다.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연기의 관점에서는 나처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른 조건에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관계는 부담이 된다. 통제는 친밀함을 유지하려는 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밀함을 억압한다. 직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사와 부하, 동료 간의 갈등에는 늘 역할과 기대가 얽혀 있다. 일을 잘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사람을 규정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성과 중심의 환경에서는 이 마음이 더욱 강화된다. 팀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한유진은 팀원들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잦은 개입으로 이어졌다. 팀원들은 점점 위축되었고, 유진은 더 답답해졌다. 통제가 통제를 부르는 악순환이었다. 유진이 연기의 관점을 배우면서 달라진 것은 질문의 방향이었다. 왜 이렇게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이런 선택이 나왔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탐색이 되었고, 팀원들은 자신의 판단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다. 통제를 줄이자 책임감은 오히려 늘어났다. 관계에서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집착도 함께 내려놓는 것이다. 어떤 관계는 흐름에 따라 멀어질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억지로 유지되고 그 억지는 서로를 지치게 한다. 내려놓음은 관계를 끝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관계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허용하겠다는 태도이다. 이 태도는 사람을 고립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의 질을 바꾼다. 붙잡음으로 이어지던 관계가 선택으로 이어지고 의무로 유지되던 관계가 자발성으로 살아난다. 통제를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더 진실해진다. 관계는 연기의 장이다. 서로 다른 조건이 만나 잠시 함께 흐르다가 조건이 달라지면 형태를 바꾼다. 이 흐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상대를 나의 안정장치로 사용하지 않게 된다. 대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존중하게 된다.
이 존중 속에서 관계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 된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이 공간을 허용하는 일이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불안과 함께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힘은 관계를 억지로 조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뢰에서 나온다. 통제를 내려놓는 연습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로 돌아온다. 우리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만큼 스스로도 통제하려 한다. 감정은 이렇게 느껴야 하고, 생각은 이 정도면 안 되고, 삶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내적 규칙을 끊임없이 세운다. 이 규칙을 어길 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하고 다그친다. 그래서 타인에게 느끼는 통제 욕구의 뿌리는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통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마음은 겉으로는 성실함과 자기관리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공포는 나라는 존재가 조건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잘하면 괜찮고 못하면 부족하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강할수록 삶은 팽팽해진다. 39살의 이민재는 늘 자신에게 엄격했다. 회사에서는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쉬지 않았다.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말, 부족했던 선택을 떠올렸고 더 나은 자신이 되지 못한 날에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나를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민재가 불교 공부를 통해 처음 충격을 받은 지점은 무아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자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말은 그에게 처음에는 허무하게 들렸다. 하지만 연기의 관점으로 다시 들여다보자 다른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의 나는 수많은 조건이 잠시 모여 나타난 모습일 뿐이며 그 조건은 매 순간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자 자기 비난의 구조가 조금씩 느슨해졌다. 오늘의 실수는 오늘의 조건에서 나온 결과이지 영원한 나의 결함이 아니라는 이해가 생겼다. 이해는 곧 자비로 이어졌다. 스스로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조건을 더 정확히 보는 태도이다. 몸이 지쳤다면 쉬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흔들림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 자연스러움을 거부할수록 통제는 강해지고 고통은 깊어진다.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우리는 통제를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대비한다.
준비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준비가 통제가 될 때 생긴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집착이 생길 때, 미래는 희망이 아니라 위협이 된다. 42의 정소연은 자녀의 진로 문제로 밤잠을 설쳤다.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실패할지, 뒤처질지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위한다고 말했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자신의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 아이의 삶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려 했던 것이다.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의 선택 역시 수많은 조건의 결과이다. 부모의 영향도 조건 중 하나일 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 힘은 아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자 소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되었다.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아이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통제를 내려놓는 지점에는 늘 허용이 있다. 실패할 가능성, 실망할 가능성, 상실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허용은 체념이 아니다. 삶의 조건성을 인정하는 성숙한 태도이다. 무아를 삶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나라는 중심을 조금 내려놓는 일이다. 내가 항상 옳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내가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이다. 이 물러남 속에서 우리는 다른 선택지를 본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쉬어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통제를 내려놓을수록 삶은 더 예측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생생해진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주의 깊게 보게 된다. 연기는 바로 이 순간에 드러난다. 조건이 맞물려 어떤 경험이 나타나고 그 경험은 다시 조건이 된다. 이 흐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을 적으로 대하지 않게 된다. 삶은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호흡해야 할 과정이 된다. 기쁨이 오면 기쁨을 느끼고 괴로움이 오면 괴로움을 알아차린다.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마음을 가볍게 한다. 통제를 내려놓는 연습의 끝에는 신뢰가 있다. 특정한 결과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변화 그 자체에 대한 신뢰이다. 조건이 변해도 나는 다시 대응할 수 있다는 신뢰. 지금의 나는 지금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이다. 이 신뢰는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연기와 무아를 반복해서 관찰할 때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삶은 완벽하게 관리될 수 없다. 관계도, 감정도, 미래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는다.
통제 대신 이해를 선택하고 집착 대신 흐름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매 순간 다시 할 수 있다.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통제를 내려놓는 길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만나게 된다. 그동안 통제는 나를 지키기 위한 도구처럼 사용되어 왔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실패하지 않기 위해 붙잡았던 것이 통제였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분명하다. 통제는 나를 지켜주기보다는 나를 긴장 속에 묶어 두었고, 자유를 주기보다는 두려움을 키워왔다는 점이다. 무와 연기를 삶 속에서 충분히 숙성시키면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하나의 과제로 보지 않게 된다. 단지 성공해야 할 프로젝트, 틀리면 안 되는 시험처럼 느끼지 않는다. 인생은 조건들이 잠시 만나 만들어지는 흐름이며 나는 그 흐름 속에서 잠시 경험하고 배우는 존재라는 감각이 자리 잡는다. 이 감각이 깊어질수록 삶에 대한 태도는 부드러워진다. 53세 최경호는 은퇴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을 겪었다. 평생 일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 왔던 그는 직함이 사라진 이후의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더 이상 쓸모없어지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자아를 통제해 온 사람에게 흔히 찾아오는 질문이다. 역할과 성취로 자신을 고정해 왔기 때문이다. 경호가 명상과 불교 강의를 접하면서 처음으로 느낀 것은 허전함이었다. 붙잡고 있던 기준이 느슨해지자 자신을 규정하던 틀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 허전함 속에서 새로운 감각이 태어났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감각이었다. 이 감각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깊은 안정으로 이어졌다.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조건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받아들임은 나태함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직함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는 더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 삶의 마지막 국면으로 갈수록 이 태도는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통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통제가 닿지 않는 영역은 점점 넓어진다. 건강, 이별,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준비될 수 없다. 이때 통제를 붙잡고 있으면 고통은 배가 된다.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늙음과 죽음 역시 조건의 흐름이다. 태어남이 조건의 결과였듯
사라짐 또한 조건의 결과이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삶의 끝을 실패로 보지 않는다. 하나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자연스러운 장면으로 받아들인다. 이 받아들임 속에서 남은 시간은 더 충만해진다. 통제를 내려놓은 삶에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처럼 다가온 만남과 경험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당연했던 하루가 조건의 선물처럼 느껴진다. 이 감사는 어떤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연기를 이해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상대가 내 기대를 벗어날 때마다 실망하기보다는 이 사람도 자신의 조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이해가 먼저 떠오른다. 이엔 곧 연민으로 이어진다. 연민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감정이 아니라 나 역시 같은 조건성 안에 있다는 자각에서 나온다. 이 자각은 삶을 혼자가 아닌 함께의 장으로 바꾼다. 모두가 완벽하지 않고 모두가 조건 속에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경쟁은 완화되고 비교는 힘을 잃는다. 대신 서로의 고단함을 알아보는 눈이 열린다. 통제를 내려놓는 수행은 끝이 없다. 어느 순간 완성되는 깨달음이 아니라 내일의 선택 속에서 다시 이루어진다. 화가 올라올 때, 불안을 느낄 때, 상대를 바꾸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통제를 내려놓는 방향을 가리킨다. 무아는 나를 지우는 가르침이 아니다. 나를 고정된 틀에서 풀어주는 가르침이다. 연기는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설명이 아니다. 나를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연결된 존재로 회복시킨다. 이 두 가르침이 삶에서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안다. 결국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특가운 결과를 보장하는 신뢰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에 응답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신뢰이다. 이 신뢰는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소란스럽지 않지만 깊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삶을 조종하지 않는다. 대신 삶과 대화한다. 밀어붙이지 않고 귀 기울이며 흐름을 느낀다. 그 안에서 기쁨도 괴로움도 스승이 된다. 이때 삶은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도반이 된다. 이것이 무아와 연기를 삶으로 살아낸다는 의미이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 지혜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넓어진다. 그렇게 우리는 통제에서 자유로워지고 비로소 살아있음 그 자체와 가까워진다.